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조만간 내릴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한 해 전보다 8% 가까이 늘어 17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혼인도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동훈 대표는 만찬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라면서 독대 재요청 답변은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초중고 학생 실태조사 결과 100명 가운데 2명 넘게 학교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에도 4년 연속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알루미늄 패널 수십 장이 떨어졌습니다. 차량 2대가 파손된 가운데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에 맞서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제사회 자제 촉구에도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수심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온 터라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심위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건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라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 반면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이 곧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금지 품목을 제공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드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심위가 가방을 받은 김 여사와 건넨 최 목사를 상대로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 처분을 앞둔 검찰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수심위 권고대로 최 목사만 기소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양측 다 불기소 처분할 경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권고만 불복했다는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동안 사건 대상자를 기소하라는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 이후 최 목사 수심위 결과까지 지켜보면서 이미 한 차례 사건 처분 시기를 미룬 만큼 최종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수사팀의 최종 의견을 전한 뒤 조만간 사건 처분 시기와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없이 끝난 뒤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만찬을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체념 섞인 목소리와 함께 당정 간 좁히기 어려울 거리감만 재확인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친한동훈계는 독대는커녕 한 대표의 공식 발언 기회조차 없이 만찬이 종료됐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추석 민심이나 현안을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며 대통령실이 당면한 문제들을 그냥 놔두자는 것 같다는 날선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가 싸늘해도 좋은데 예. 우리가 오케이. 어떤 예. 이슈를 가지고 예. 얘기를 하느냐, 아무리 화기애애한 것처럼 보여도 예. 알맹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반면 친윤계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며 한 대표 스스로 이 자리에선 얘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맞섰습니다. 인사말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께서도 바로 대통령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애당초부터 만찬 직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재차 독대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 당내 잡음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자꾸 공개적인 방식을 택하는 건 적절치 않다. 독대 재요청 역시 감정 싸움처럼 보일 여지가 있고 예의도 아니라는 게 친윤계 반응입니다. 하지만 친한계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해야 할 건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필요하면 몇 번이라도 더 요청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대표는 소통의 과정으로 만찬을 봐달라면서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독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결국은 정치는 민생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예상했던 대로 빈 껍데기 만찬이었다며 한 대표가 본인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과 독대 못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 그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어제 만찬은 예상대로 빈손이었습니다. 이번 만찬으로 당정 간 불협화음만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신뢰 구축의 과정이었는지는 추후 독대 성사 여부로 판가름 날 거란 분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해 충돌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른바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 발의 시 대상자의 사퇴나 해임을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 보내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왔고 전직 방송통신위원장들을 탄핵하자 연이어 꼼수 사퇴를 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규칙 법률을 좀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제한법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업무 정지 상태가 마냥 늘어질 우려가 있는 등 문제 있는 법안들을 야당이 일방 추진한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제2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거부권 제한법의 경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 여부 의견이 분분한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안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과 관련된 법률안은 제2요구를 피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땐 헌법 취지를 위반하는 경우 등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와 법무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침해하는 법안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삼권 분립 원칙을 고려하면 개헌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법관의 재판권이나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법률로 제한하듯 대통령 제2요구권도 입법을 통해 규정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회의 입법권 또는 삼권 분립을 해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을 떠나 삼권 분립의 균형추를 움직이는 법안인 만큼 속도전보다는 면밀한 검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일과 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크고 작은 기업의 근로자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 가정 양립을 잘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출생아 통계와 혼인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행복한 경험으로 만들기 위한 기업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사와 직장 어린이집을 함께 쓰고 중소기업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금융기업이 비용을 지원해주는 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일과 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 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될 거라고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아이를 낳을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확실한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지역균형 발전 등의 물적 토대가 더해진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7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고 혼인 건수는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는 2만 601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7.9% 늘었습니다. 이는 2007년 7월 12.4% 증가에 이어서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통계청은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늘면서 첫째 아기가 많이 태어난 게 출생아 수 증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당내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친명 중진 정성호 의원이 유예도 아닌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민주당은 찬반 토론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이 하나로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당내에선 시행 유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폐지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시행 유예는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거라며 금투세 도입을 폐기하는 게 낫다고 주장한 겁니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 좀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좀 검토해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아예 폐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는 게 낫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유예가 아니라 폐기.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금투세 완화나 유예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일부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유예에 힘을 싣는 상황. 토론회 이후 당내 기류도 사실상 도입 유예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그 토론회를 통해서 유예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미루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주셨고. 다만 지도부의 최종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한 달간 정책의원총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10월 말이나 11월 초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찬반이 팽팽한 만큼 서둘러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토론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주가 조작 세력이나 역할극, 인버스 투자와 같은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 의원들이 각별하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공개 토론회에서 불거진 설화가 오히려 논란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금투세 도입 여부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0월 재보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교육계가 오늘 잇따라서 단일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의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의 움직임이 변수로 남았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단일 후보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앞서 경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다른 후보들도 참석해 경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이로써 보수 진영은 지난 2014년 문용린 후보 이후 두 번째로
단일화 추진기구를 통한 후보 추대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독자 출마를 선언한 후보도 있어 최소 2명의 후보가 나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후보는 과거 18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전교조 저격수로 불렸고 강성으로 평가받는데 주요 공약은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진보 진영인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도 단일화 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추대했습니다. 정 후보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기본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 역사 교육 강화, 미래 창의교육, 민주시민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후보들이 많아 진보 후보들 사이 재단일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합니다. 추진위에서 탈퇴한 김재홍, 방현석, 조기숙 후보가 독자 출마를 선언했는데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까지 합하면 최대 5명의 후보가 등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다음 달 11일에서 12일 사전투표에 이어 16일 본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오는 27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지만 교육감 선거 직전까지 단일화 시한은 남아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다음 달 7일,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다음 달 11일에서 12일 전까지도 단일화는 가능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민희진 전 대표 복귀 요구에 소속사 어도어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한 뉴진스. 멤버들이 제시한 2주 시한의 마지막 날 소속사인 어도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직 복귀에 대해 수용 불가 결론을 내리고 이를 멤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민 전 대표에게 경영과 제작 모두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민 전 대표와 멤버들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절충안도 내놓았는데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 유지를 위해 다음 달 임시주총을 소집하기로 하고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남은 계약 기간인 5년간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먼저 하이브의 홍보 담당자가 뉴진스의 성과를 깎아내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 대표직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의 프로듀싱 제안을 두고도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남은 건 뉴진스 멤버들의 결정. 핵심 요구를 거절당한 만큼 전속계약 해지 절차에 나설 거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장기간 활동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뉴진스가 다른 투자자의 지원을 받아 위약금 수천억 원을 치른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씨의 송환과 관련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얀 보조비치 장관은 현지 시각 24일 몬테네그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며칠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19일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에 이관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게 될지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에 따라 최종 송환국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헤즈볼라가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양측의 전면전 위험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주민들에게 방공호 대피를 지시한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에서 날아온 미사일을 탐지해 격추합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미사일이 모사드 본부를 겨냥한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향해 통신기기 폭발과 지도부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일어난 이후 헤즈볼라가 텔아비브를 표적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수뇌부에 대한 표적 암살을 시도하며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קביסי היה מוקד ידע מרכזי להפעלת טילים, לרבות טילים מדויקים. הוא היה אחראי לשורה של פיגועים לשטח מדינת ישראל. בימים האחרונים היה אחראי על הירי לחיפה, כולל הירי הבוקר. 벌써 사망자가 6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선전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민가에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무기를 대량으로 숨겨놔 대규모 공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저항의 축 일원인 헤즈볼라는 이란을 향해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در جهانی که مردم غیر نظامی در غزه با قساوت کشته میشوند، تروریسم کور دولتی کودکان و زنان را به خاک و خون میکشد و از نسل کشی و ترور حمایت میشود، هیچ سندی صلح و توسعه را تضمین نخواهد کرد. 그러나 헤즈볼라 핵심 지원자인 이란까지 이스라엘 공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가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양측의 전면전 위기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이집트와 이라크,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이들 3개국 외무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최근 레바논 공격을 비난하며 이 지역을 전면적인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며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사실상 미군의 전유물이었던 태평양 공해상 ICBM 발사에 44년 만에 도전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9년 중국이 열병식 때 처음 선보인 핵무기 둥펑 41입니다. 사거리 12,000km,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10발 안팎의 핵탄두가 탑재됩니다. 중국 국방부는 태평양 공해상에 IC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종이나 발사 장면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火箭军向太平洋相关公海海域成功发射一发携载训练模拟弹头的洲际弹道导弹. 대신 미사일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모습을 포착한 영상이 중국 인터넷에 공유됐습니다. 원양 관측선의 위치 등을 토대로 미사일의 궤적을 추정한 게시물도 올라왔습니다. 중국 남부 하이난에서 12,000km 실사거리 발사로 미군 괌 기지를 스치는 경로입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ICBM을 쏜 건 1980년 둥펑5 이후 처음입니다. 사실상 미군의 전유물이었던 태평양 공해상 ICBM 시험 발사에 44년 만에 도전한 셈입니다. 그 사이 여러 차례 시험 발사가 있었지만 주로 중국 북부 내륙 신장 사막에 떨어뜨렸습니다. Which countries did China notify and what path did the missile take? 具体问题请你向国防部了解. 이번 발사는 최근 러시아가 ICBM 발사에 실패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과거 러시아의 로켓 계보를 따랐던 중국이 성능 논란을 불식하고 기술 역전을 과시한 겁니다. 美国的发射成功概率是90%，俄罗斯是85%，而我们的东风41号导弹是100%。 최근 부패 숙청으로 어수선한 중국 로켓군이 이참에 체면 치레를 했단 말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 의원님은 참 오랜만에 이 시간에 나오셨죠? 네, 좀 한참 됐습니다. 네, 저하고는 지금 처음인데요. 네,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있었죠. 독대도 없었고 현안 논의도 없었고요.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한 대화는 고기 먹고 커피 마셨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만찬 총평부터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먼저 정 의원님. 원래 정치라는 거는 예측치를 뛰어넘는 반전 스토리가 있어야 감동을 주는데 네. 너무 예측 가능한 대로 흘러갔다. 반전은 예. 아예 없었고 발상의 전환도 없었다라고 예.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예. 대통령께서 지금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할 얘기가 있고 또 의정 갈등이라든지 여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이슈가 상당히 뜨거운데 그것에 대해서 대차게 이슈를 제기할 만한 용기도 없었던 거 아니냐. 틈새 전략이라도 펼쳐보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반전이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 말씀에 일단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이 독대라는 게 지금 말은 독대로 돼 있는데 사실 네. 조금 풀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협의입니다.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협의입니다. 예. 이것은요 의무예요. 그리고 필수예요. 이걸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처럼 난장판으로 지금 여러 이슈가 얽혀 있고 대통령 본인과 본인 가족, 부인의 문제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마당에서 네. 이런 아수라 뒤범벅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이 독대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협의는 네.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주 있어야 되고 아주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협의든 물론이지만 합의까지도 그러니까 큰 방향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는 것이 이건 필수고 의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요 어저께 쭉 보면은 일단 뭐 헌해 안 헌해 뭐 미리 사전에 언론에 나갔네 안 나갔네 가지고도 한참 푸닥거리를 한 것도 웃기지만은요 갔다 온 뒤에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 오전까지 사이에 그 1시간 반 동안 있었던 얘기에 숨소리까지 전부 브리핑이 됐어요. 예. 각종 매체를 통해서 그 하여튼 1시간 반 동안 있었던 일들이 거의 다 흘러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웃기는 거고요. 예.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은 거고요. 앞으로도 흥미진진해요. 과연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제 총평을 지금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차근차근 해볼 텐데 저희가 어제 그 만찬장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대통령실은 화기애애했다고 하면서 사진 넉 장만 그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분위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을 통해서만 지금 알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진 넉 장만 공개했다는 건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는 독대를 원하지 않고 오늘 만찬은 딱 여기 소고기, 돼지고기, 커피까지야 라고 딱 선을 긋는 듯한 그리고 그 기자분들도 뭐 그 소위 처음에 모두의 그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달 전에는 그 악수하는 장면들 그건 이런 것도 다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전에는. 그래서 사진 넉 장을 오늘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그 다루면서 지난번 김건희 여사의 그 마포대교 방문 당시에 18장하고 비교를 하면서 18장과 넉 장이다. 또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걸로 지금 그 뭐라 그럴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다음에 독대를 하게 되더라도 그 독대가 빛을 발할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이제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의원들하고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실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는 사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제가 한마디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이걸 가지고 전속 취재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전속 취재라고 그래서 가끔 있는데 이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독대라는 게 대통령 여당의 정책 협의라고 제가 길게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은요. 취재 금지입니다. 취재 금지가 맞는 네, 표현이다. 취재 금지가 맞는 거고 이건 이렇게 그 언론 관행을 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틸 사진 몇 장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요. 극히 보안이 우려가 돼가지고 그 만남 자체가 정말로 극비리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예. 그건 대통령실에 전속 카메라 기자 내지는 그 무비 기자가 가서 찍어가지고 그것만 딱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홍보하고 싶은 건데 뭔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예. 뭔가 그것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예. 전속 취재라는 이름으로 취재를 금지한 겁니다. 이건 전속 취재라는 거 빨리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만찬을 두고요, 그 친한계하고 친윤계 간에도 지금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여당 지도부의 발언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이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발언 기회가 한 번씩 쭉 돌아가는 발언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죠. 그냥 대통령 말씀하시면 그 다른 분들이 중간중간에 약간의 뭐 그냥 추임새 비슷한 말씀들도 하셨고 90분 동안 거의 대통령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이 뭐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뭐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그런 정도. 만약에 돌아가면서 술잔을 들고 건배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보도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도 없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인사말도 못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던데. 아니 그러니까 인사말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께서도 바로 대통령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애당초부터 발언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뭐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같은 만찬에 참석한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은 발언 기회조차 없었다고 한 반면에 김재원 최고는 기회는 충분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글쎄 직접 보지 않고 두 사람의 얘기만 듣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예.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그 다른 대통령 때 이런 만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찬에 물론 그럴 때도 예를 든다면은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친박계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도 만찬이 끝난 다음에 친박계가 이렇게 대놓고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예.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예. 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만나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분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뒷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뒷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컨트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 지금 이렇게 친한계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좀 특이할 만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같은 자리인데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건 정치판에서는 흔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두 사람 말이 다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정식 만찬이고 공식 만찬이면 당대표가 어쨌든 대통령 오피스에 들러서 만찬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인사말 정도의 기회는 있어야 되는데 인사말 기회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되게 이상한 거고 아예 말문을 막았다라고 해석하는 건 또 가능해요. 근데 예. 또 김재원 최고가 그 말 하잖아요. 뭐 말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제 체코 얘기 됐고요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저 방송하기 전에 신경민 의원께서 그 말씀도 하시던데 그렇게라도 왜 얘기를 못했을까. 근데 정말 용기가 있고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절벽에서 뛰어내릴 각오가 돼 있다고 지난번에 무슨 디스크 잡기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음악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심정으로 이제 체코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대통령님. 지금 의정 갈등이라든지 지금 세간의 민심을 청취해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또 독대를 요청하냐고요. 그러니까 양쪽 말이 다 맞고 듣고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끼리도 사석에서도 뭐 저녁 식사 같이 할 때 누가 이제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물론이죠. 꼭 시나리오대로만 가라앉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이 답변인 것은 지금 여러 번 임기 지금 반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흘러다니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들은 것은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검찰총장 때 박범계 당시 법무장관이 장관과 총장이 만나는 기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보고를 하러 와가지고 1시간 만났는데 59분을 윤 검찰총장이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1분 자기 시간 줘서 뭐 한마디 얘기하고 끝났다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이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질적인 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이 더군다나 나이도 있고 직책이 대통령이 되면 그 앞에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발언권을 아래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체코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라를 쭉 한 거 아니겠어요? 원전 얘기는 이제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한 대표가 이렇게 어렵게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이게 지금 야외에서 27명, 한 명이 빠져가지고 28명에서 27명이 이렇게 만난 거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게 이제 간파가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될 겁니다. 자, 체코 원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 10기를 가져와도 더 중요한 문제, 더 급한 현안이 있어서 이것을 대통령과 여당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27명이고 뭐고 간에 독대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확 휘어잡아가지고 해야죠. 그러면은 윤 대통령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27명이 보는 자리에서 아이 그만하세요. 이렇게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빨리 만납시다. 우리 이거 급한 오늘은 상견례니까 됐고요. 그러면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에게 자 그럼 빨리 일주일 안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포착을 기회 포착을 못한 것은 그건 한 대표가 잘못한 겁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한 대표가 지금 독대를 향한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거든요. 이제 김종혁 최고 얘기로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해서 마치 이 독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도 하고. 되게 청와대 모임도 가서 보면은 이런 뭐 한 20명 정도 이런 그 상견례 자리에 전후해서 독대합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요 독대하고 미리 오셨다고 이제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경호실을 통해 들어가건 비서실을 통해 들어가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좀 미리 좀 잠깐 뵐까요? 내지는 정말로 독대의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다 떠나신 뒤에 그러면은 대표는 좀 남으시죠. 뭐 이래가지고 1시간을 하건 2시간을 하건 밤을 새우건 그거 뭐 누가 알겠어요.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이 두 분이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건 국가를 위해서 두 분이 이 좁은 마음을 열고요. 이건 분명하게 정치 책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심하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 끝나고 이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독대 요청을 다시 한번 했다고 그러고 독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앞으로라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한동훈 대표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독대를 요청했다라고 언론에 공개되기 훨씬 전부터 독대를 해야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독대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어제 뭐 시간 장소 잡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처음부터 독대할 생각이 없다라는 시그널을 여러 가지로 지금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원내대표하고 대표하고 대통령 차담회 하자는 얘기는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회라도 차라리 포착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독대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요거는 또 한번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준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파장이 큰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존중하여 잘 적용하고 그대로 잘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라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 관련된 영상 자료 또 녹취물 자료까지 저희가 제출해서 그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충분하게 납득을 시켜드렸고 그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요. 이 사람은 사상이 의심스러운 분입니다. 이 사람 목사가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 악마시키고 디올백을 준 게 청탁 목적이 아니라 적결 위한 수단이다 얘기했다가 또 수사심의에 가서는 완전히 180도 의견을 바꿔서 청탁 목적으로 줬다.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네. 검찰 진술하고 달라요. 네. 그러니까 최 목사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 수심위 때와 이제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심사위원이 15명인데 8대 7로 그러니까 한 표 차이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야 한다. 그러니까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 권고하고 준 사람한테는 이제 기소 권고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수사심의 제도가 그렇게 오래된 제도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사실 이제 처음이죠. 근데 피의자가 둘인데 한 사람은 불기소로 결론을 냈고 또 한 사람은 기소로 결론을 냈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강제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김 여사 건은 이미 지금 불기소로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이 길로 지금 가다가 이게 덜커덕거린 거라서 이게 지금 기소 아니면 불기소 둘 중에 최 목사한테는 내릴 수밖에 없는데 무슨 결론을 내도 이거 지금 시끄럽게 됐어요. 이 수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제도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이 무슨 결론을 내도 시끄럽게 됐고 이런 차제에는 이것은 이제 특검밖에는 결론이 날 게 없다. 특검으로 가자.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이 소구력을 갖고 이 길밖에 없겠구나라는 지금 판단을 들게 하는 그런 지금 맥락입니다. 그래서 검찰 결론이 곧 나오겠지만은 저는 검찰 결론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무슨 결론이 나와도 결국 시끄러울 거고.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면 혹시나? 지금 아마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이거 검찰총장도 정말 고민일 거예요. 기소를 하자니 불기소한 김 여사가 마음에 걸리고 불기소하자니 또 이거 다 그러면은 없던 일로 하자는 검찰한테 맹비난이 쏟아질 거고 그래서 검찰은 이제는 자기가 파놓은 이 어떻게 보면 굴레에 지금 딱 덫에 걸렸어요.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 수사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기소 권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준 사람, 이 사람한테는 직무 관련성 없다. 그런 거 상관없이 준 것에 대한 죄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소 권고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갖고 일단 8대 7로 기소 권고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선 백을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백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를 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꾸 부각시키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물론 수심위의 대다수는 전문가들이에요. 네. 뭐 변호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럼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토론을 했는가, 경론이 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검찰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최재형 목사를 기소할 것인가 불기소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예. 일각에서는 바로 이걸 명분으로 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예. 상황이니 예. 차라리 여사를 기소하는 게 맞다라고 또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차라리 여사를 기소를 해가지고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을 막는 어떻게 보면 고육체가 아니냐. 예. 또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이제 전략적인 대안이라 주장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도 수심위에서도 이게 과연 직무 관련성의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있다 없다 이전에 법의 판단,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기소 공고를 내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수심위 제도 자체가 이제 생겨난 게 이제 지난 정부였고 그 이후로 수심위의 권고를 검찰이 거스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제 곤혹성이 있는 거죠. 그걸 거스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앞에 전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이 기소를 하든지 네. 같이 안 하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는 기소를 안 하고 최 목사는 기소를 하고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예. 피의자가 둘인데 하나는 기소하고 하나는 불기소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은 예. 그게 또 이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했을 때 이게 네.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도 지금 어렵고요. 예. 만약에 김 여사를 수심위 권고와는 다르게 기소를 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이제 재판 중이니까 특검은 하지 말자. 뭐 이제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근데 수사 중이니까 하지 말자, 특검하지 말자 이런 논의들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재판 중이니까 하지 말자 하는 건 또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검찰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지만 이걸 한번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아마 김 여사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 입장에서 이 수심위로 돌렸던 것이 아주 굉장히 좋은 쾌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엇갈리는 결론 때문에 오히려 더 일이 꼬이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야말로 수심에 빠졌네요.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예.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음 달 16일이 재보선인데 그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호남에서는 이제 군수 재선거가 이제 두 군데에서 있는데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향해 가지고 고인물, 상한물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혁신당에서 민주당을 이야기하기로 호남의 국민의힘이다. 이게 나쁜 표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듣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은데요. 호남의 패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 그러지만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이 말을 한 대변인인가요? 해임시키라 그러고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자체가 지금 그 영광군수 관련해가지고선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보궐선거와 관련해가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예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선거가 이상하게 되면 민주당의 지도부에게도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호남 두 곳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위상도 그렇고 또 이제 또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역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이번 보궐선거도 산뜻하게 이겼다라는 족적을 남겨야 되는데 만약에 단 한 표 차이라도 조국 혁신당
민주당의 후보가 영광 군수로 당선이 되게 되면은 네. 상당히 민주당에는 타격이 되고요. 그렇군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상당한 날개가 되죠. 왜냐하면 호남이란 지역이 가지는 예. 그 의미도 예.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재보선이 상당히 이제 작은 선거지만 중요한 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강서구청장 선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의힘이 한번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그때 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요. 예. 지금 영광 선거도 강서구청장 못지않은 임팩트, 오히려 더 임팩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이 경우에는 곡성 그 경우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영광에서는 지금 공천 파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분이 말하자면 이게 명심 공천이라고 지금 지역에서는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고 이 조국 혁신당에 간 분이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예. 나한테는 기회도 안 주고 컷오프를 시키냐 그러면서 예. 조국 혁신당으로 갈아탔거든요. 민주당을 탈당하고 혁신당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지금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고요. 네, 네. 민주당 공천을 받은 분이 이제 후보 자격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싸움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군요. 이 부분을 지금 민주당은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조직 선거가 되고 더군다나 이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 조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똘똘 땅땅하게 뭉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게 돼 그렇군요.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지금 험한 말까지 오가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호남 지역인데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전수조사를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 피해 응답률도 잇따라 상승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이 4년 연속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100명 중 2.1명꼴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해 피해 응답률은 4년째 상승했고 전수조사를 시작한 2013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4.2%로 1.6%인 중학생, 0.5%인 고등학생보다 높아 학교 폭력 저연령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 폭력이 40% 가까이 돼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 폭력이 각각 15.5%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신체 폭력은 지난해 전수조사 때보다 줄어든 반면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은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비율도 5%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초등학생이 8.5%로 제일 높았습니다. 피해 뒤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비율은 92.3%로 지난해와 같았고 폭력을 목격하고 방관했다는 비율은 30.5%로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해 초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그런데도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후 대책에 그치다 보니까 이제 예방적 측면이 굉장히 이제 미흡하고 학교 폭력의 그런 발생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점검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5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10년 동안 적용될 교육정책 방향의 큰 틀이 공개됐습니다.
학생 역량에 중점을 둔 교육이 골자인데 수능과 고교 내신 제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국가교육위원회. 후년부터 시작되는 10년짜리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의 핵심은 학생 역량 제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체 역량, 사고 역량, 소통 역량 등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또 평가 방법의 변화도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국교위 전문위원회는 수능 이원화와 서술, 논술 도입, 고교 내신 절대평가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서서히 역량 중심의 평가로 전환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체적 평가로 전환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선발형 평가에서 성장형 평가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묶어서 10년 동안에 제도화해 나갈 것이죠. 그리고 가장 문제인 대입체제 어떻게 할 거냐. 국교위는 이와 함께 AI,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교육 과열과 학벌 지상주의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교위가 밝힌 13가지 정책 과제는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됩니다. 이배용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16명으로 구성된 전체 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만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굵직한 교육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교위가 논의 과정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우려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오늘 아침 대형 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알루미늄 패널 수십 장이 떨어져 출근길에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경기도 평택의 한 도로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눈으로 봐도 수십 장은 돼 보이는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쓰던 알루미늄 패널입니다. 일부는 도로에 떨어져 작업자가 차도 한가운데로 뛰어나와 회수해 갑니다. 철판은 제 뒤로 보이는 29층짜리 건물 꼭대기 부근에서 떨어졌는데 안전가림막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도로 중앙선까지 침범했습니다. 알루미늄 패널은 운행 중이던 차량 지붕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운전자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뒤차 운전자가 나와 패널을 옮겨줍니다. 크기는 성인 남자 키 정도에 무게도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제 앞쪽에는 차들이 피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고 앞에 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막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출근길 도로에 철판이 추락하면서 하마터면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2대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낙하물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에게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시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낙하한 패널 가운데 8장 정도가 도로에 떨어졌다며 타워 크레인에 달린 케이지 바닥이 파손되면서 운반하던 패널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해 관리 소홀 등 문제가 있다면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 현장에서는 건설 자재가 떨어져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이 송치됐습니다. 이번에는 도로에 자재가 추락하는 사고가 나면서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커플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3일 밤 10시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급 외제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잠적한 뺑소니범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질주하던 고급 외제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큰 충격에 오토바이가 수십 미터를 날아가고 파편이 사방에 튑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남자친구인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연인이 참변을 당한 겁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무 구호 조치 없이 500m를 더 달리다가 아예 차를 버리고 동승자와 함께 도주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서울의 모 법인 소유로 실제 운전자는 차량 보험 가입자와 연관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해 마지막 신호 추적과 탐문 등을 하며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운전했던 사람이 과거에 이제 그 보험 들었던 사람하고 좀 상이해요. 그래서 특정해서 근거활동 중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붙잡는 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계획입니다. 또 사고 직전 광주 도심에서 함께 질주한 다른 외제차도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을 때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뒤 운전할 당시엔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했을 때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가 여당 의원실에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국민의힘 이뉴원 의원 사무실에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한 미상의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이뉴원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늘 오후 5시쯤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이 10월 26일 서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대통령실에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콘서트를 연 아이유. 그런데 콘서트에 앞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달 15일 예정된 이라크전을 위해 잔디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상암 경기장 잔디 상태에 대해선 앞서 국가대표 선수들도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라운드 컨디션이 원정 경기가 좋다라는 게 잔디도 조금 안 좋긴 했지만 그것도 뭐 경기의 일부분이고 그걸로 변명을 대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잔디 탓을 하고 싶진 않고 잔디 상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다음 달 이라크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대신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기로 했는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수익 지출 내역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축구 경기와 연예인 콘서트 대관, 그에 따른 주차 요금으로 올해 들어 8월까지 올린 수익은 약 82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잔디 관리에는 얼마를 썼을까요? 고작 2억 5천여만 원에 불과한데요. 벌어들인 수익의 3%인데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죠. 서울시는 내년부터 그라운드석 판매 제외를 조건으로 콘서트 등 문화행사 대관을 허용하고 잔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논두렁 잔디라는 오명은 듣지 않도록 또 무엇보다 선수들의 경기력이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MBN에 6개월 동안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MBN은 출범 9년 만인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기준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0억여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이를 숨기려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MBN이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방통위가 재량권을 남용해 과도한 처분을 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6개월 동안 영업이 중단될 경우
사실상 영업 취소에 해당하는 결과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까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지만 심의위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MBN이 비위 행위로 방송사업자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쳤지만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건 아니라고도 짚었습니다. 판결 직후 전국 언론노조 MBN 지부는 소수 경영진의 불법 행위로 직원들만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건 부당한 일이었다며 사필 규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MBN은 일단 블랙아웃 위기에서 벗어날 단초를 마련했지만 법원이 비위 행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닌 만큼 방통위가 상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방통위 측은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KBS 박민 사장의 임기가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차기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 오후 정기 이사회를 열어 제27대 KBS 사장 공개 모집 시기와 선임 방식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이번 달 26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후보를 공개 모집한 뒤 14일과 16일 이틀 동안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자 중 3명의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국세청이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의약품과 건설, 보험 중개업체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탈세 사례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리베이트는 상품 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행위입니다. 한 의약품 업체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 웨딩홀 예식비와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 원을 대신 지급했고 의사의 집으로 명품 소파 등 고급 가구와 대형 가전을 배송했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과 개업이에게 전달하고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 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의약품 업체는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병원 홍보 영상 제작비 비용을 대신 부담했습니다. 또 위장 영업 대행사를 만들어 조성한 자금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주거나 의료인을 영업 대행사 주주로 등재해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됐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의료인 규모는 지금까지 수백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의약품 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건설업체 17곳과 시효보험에 가입한 사주 일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 중개업체 14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 양 의원을 대출 사기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주택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대출금을 기업 운영 자금으로 쓴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방심위 직원들이 스스로 신원을 공개하고 류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신고했던 방심위 직원 지경규, 탁동삼, 김준희 씨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구의 구성원으로서 비리나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류 위원장은 민원인을 가장한 가족과 지인 뒤에 숨지 말고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이후 류 위원장이 신고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이들은 지난 1월과 9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 불출석 입장문을 통해 오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예고한 청부 민원 의혹 관련 청문회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가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을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은 방심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건의 피해자들마저 증인으로 불렀다며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개최했던 주체와 주관단체 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면서 이 전시회는 둘로 나뉘어서 개최됩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전시장을 돌아다니던 로봇이 구부러진 네 다리를 이용해 모서리를 자연스럽게 돌아나갑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곳에 정찰을 보내는데 초당 3m를 달리는 속주가 가능하며 한 번에 10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로봇계로 불리는 사족보행 로봇은 우리 군에 시범 배치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투입됐습니다. 사람이 가기 위험한 곳에 빨리 가기 위해서 뛰거나 비정형적이고 가변적인 언덕이나 언덕을 경사, 횡경사, 그리고 계단 그런 데도 다 극복이 가능하고요. 한국 지상무기 방위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가 열리는 나흘 동안 방산기업 170여 곳이 참여합니다. 저희 회사와 협력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을 발굴해서 공동 연구 개발 및 공동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이번 방문의 가장 큰 기대 사항입니다. 올해는 평화와 미래, 그 약속의 시간을 공식 슬로건으로 삼아 방위산업이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경연제로 열려 올해 6번째인 전시회에 거대 방산기업은 대부분 빠지고 업체 수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공동 개최했던 육군협회와 디펜스 엑스포가 수익금 배분과 회계 신뢰 등을 이유로 갈등하다가 올해 전시회는 둘로 갈렸습니다. 금년에는 대기업들은 주로 이제 저쪽 계룡대 쪽으로 가고 우리는 중소업체들 중에서도 금방 얘기한 그런 기술력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 위주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전시회를 준비를 했어요. 일주일 뒤에는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똑같은 지상무기 전시회 카덱스가 충남 계룡대에서 닷새간 열립니다. 중재에 실패한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오른 가운데 순항하는 K방산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원전 인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열려 관계자와 주민 등 2,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보조 보일러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원전 자체 소방대가 초기 진압을 하고 있는 동안 출동한 119 소방대가 특수 차량으로 불길을 제압합니다. 구급대는 부상자를 신속하게 현장 응급의료소로 옮기고 육군 화생방 대대원들은 제독차로 방사능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발전소 내 보조 보일러 건물 긴급 보수 작업 중 원인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에서는 총력 대응을 위해 13시 10분 대응 3단계와 전국 소방동원령 1월 발령하였습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고 민간이 함께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레디코리아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원전에서 120km 떨어진 바다에서 각각 규모 5.0, 8.6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 여파로 원전에서 화재와 방사성 물질 누출 등 복합 재난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훈련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 48곳의 관계자와 주민
2,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실제 같은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은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원전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기관 협조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걸 지시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데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에도 전기차 화재 발생을 가정한 레디코리아 훈련을 이어갑니다. 원전 사고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이 각각 자금 수천억 원을 조달하며 현금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영풍은 이사회를 열고 MBK의 특수목적 법인에 3천억 원의 금전 대여를 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선 MBK가 공개 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자금을 추가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차입 경영 기조를 이어온 고려아연도 이례적으로 기업 어음 발행을 통해 4천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넉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오늘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지난 5월의 2.6%보다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1분기 1.3% 깜짝 성장 뒤 2분기 마이너스 0.2% 성장한 점을 반영한 기술적 조정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양현종이 KBO 역대 두 번째로 통산 2,500이닝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현종의 몸쪽 높은 공에 전준우가 배트를 크게 휘둘렀지만 좌익수에게 잡히고 맙니다. 양현종이 프로 통산 2,500이닝을 채운 순간입니다. 앞선 1회에 세 타자를 범타로 돌려세운 뒤 2회 아웃카운트 하나를 추가하면서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2004년 KBO 첫 기록을 세운 한화 송진우가 20년 동안 유일했는데 양현종이 역대 두 번째로 2,500이닝 투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현종은 5회까지 책임지며 10년 연속 170이닝이라는 또 하나의 이정표도 세웠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한 시즌 170이닝 연속 돌파 기록을 9년에서 10년으로 또 늘린 겁니다. 앞서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기아는 마지막 홈 경기를 기념해 한국 시리즈 출정식도 함께 치렀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 트로피를 전달받고 지난 2017년 우승을 이끈 김기태 전 감독이 시구를 맞는 등 경기장을 가득 채운 홈팬들 앞에서 통산 12번째 우승을 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6위 SSG는 에이스 하트가 선발로 나선 NC를 꺾고 연패에서 벗어나며 피 말리는 5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5위 KT의 반경기 차로 따라붙었고 남은 3경기에서 전승을 거둔다면 상황에 따라 4위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최초로 투수 4관왕을 노렸던 NC 하트는 석점포 2방을 맞고 6실점하면서 1위를 달리던 평균 자책점과 승률 타이틀마저 눈앞에서 놓치게 됐습니다. 하나는 올 시즌 마지막 원정 경기에서 LG에 승리했고 삼성도 외국인 투수 레이에스 후투를 앞세워 키움을 제압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다음 달 2일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최대 2경기가 열리고 정규 시즌 4위 팀은 한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5위 팀은 2연승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정규 시즌 1위를 확정한 기아가 한국 시리즈 직행을 확정했고 2위 삼성과 3위 LG도 각각 플레이오프와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합니다. 지난 시즌 프로배구 우승팀 대한항공이 난적 현대캐피탈을 풀세트 접전 끝에 꺾고 조 1위로 프로배구 컵대회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앞서 조별리그 2연승으로 4강 진출을 확정한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을 세트 점수 3대2로 누르고 A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OK저축은행은 KB손해보험을 3대0으로 꺾고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여전히 낮에는 여름 기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도 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한낮 기온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워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네, 다만 아침, 저녁에는 20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겉옷을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겉옷과 함께 우산도 필요합니다. 우선 아침까지 중서부와 전남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이후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때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량이 줄겠지만 모레부터 글피까지 영동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10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 중반부터 늦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여름 옷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계실 텐데요. 입지 않을 옷들을 버리는 게 정리의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지 않았던 옷들도 다시 한번 세탁을 하고 꼼꼼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은 햇빛 차단과 함께 습기 흡수, 통풍까지 되는 종이 상자가 좋고요. 무거운 옷부터 넣어서 옷이 구겨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유 공간 없이 옷을 가득 넣게 되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습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간 여유롭게 담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재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